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0대 후반이 된 여자입니다. 사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시설로 들어가게 된 건지 하는 기억 말입니다. 지금은 40대 후반에 접어들어 기억력이 많이 퇴화되어 기억이 더욱 안 날 수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도 저의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또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사람을 혐오하게 되었는지는 제 이야기가 끝이 나면 모두들 아시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 포대기에 쌓여 고아원 문 앞에 버려졌다고 했습니다. 제 기억은 아니고 저를 키워주신 고아원 원장님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핏덩이였다고 하셨습니다. 이름도 없고 생년월일만 짤막하게 적힌 종이와 함께 추운 날 버려진 저는 고아원 원장님께서 직접 출생신고를 해주신 몇 안 되는 아이 중 하나였습니다. 참 매정한 부모 아닙니까? 젖먹이 아이에게 초유는 먹여봤을지 도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저를 그렇게 버리고 떠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저는 사랑을 듬뿍 차지하는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눈치를 보기 바빴고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어린 아기 때도 이상하게 잘 울지 않았다고 고아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 부모의 흔적을 찾아보고 싶어서 고아원을 다시 방문했을 때에 해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부모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제 친부모가 누구인지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고아원에서 살 줄 알았던 저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된 것은 제가 4살 생일을 치르고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제가 원하는 비싼 케이크에 꽃가루까지 선물을 받았던 터라 매일이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날이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돌봐야 하는 아이들이 많았기에 비싸고 맛있는 케이크보다는 늘 싸고 큰 케이크를 사주셨거든요.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늘 먹고 싶어 했던 초콜릿이 가득 올라간 케이크를 사주셨고 다른 애들에 비해 가장 큰 조각을 저에게 주셨던 날이었습니다. 생일이었으니까 이제 잘 해주시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 저는 며칠 뒤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야 하는 4살 배기 아이에게는 새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보다 두려움이 훨씬 컸습니다. 저의 양부모님은 미국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계시는 재미교포 2세였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결국 입양을 결정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민족 핏줄을 입양하고 싶다는 바람에 한국까지 와서 입양 절차를 밟고 저를 데려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천천히 적응을 하며 양부모님을 정말 제 부모처럼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항상 행복은 저를 비껴나가는 듯 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한 지 12년 만에 임신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아이가 생길 일 없다고 장담을 했던 두 부부에게 친핏줄이 생기니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셨을까요? 제 나이 16살에 생긴 동생은 너무나도 작고 예뻤고 저는 진심으로 제 친동생처럼 생각했기에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양부모님은 저를 믿지 못하셨고 제가 아이를 해칠까봐 늘 두려워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 우리가 핏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너는 평생 내 자식이다 하셨던 양부모님은 한순간에 돌변하셨습니다. 아이가 생긴 그날부터 저는 그저 검은 머리 짐승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저에게 그런 소리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널 거둔 건 우리의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라고요.
어떻게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가족일 수 있냐고 저를 핍박하고 내치셨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뒤 저는 양부모에게 다시 예쁨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지극정성으로 제 동생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돌아온 말은 비수뿐이었습니다. 우리 애를 해치려고 다가간 건 아니냐면서 저를 밀어내셨거든요. 저는 이 모든 나날이 꿈같이 느껴졌고 한순간에 돌변해버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 매일매일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결국 제가 18살이 되던 해에 양부모는 저에게 아주 조금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무지 불안해서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면서 저에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파양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양부모의 다리에 매달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18살 된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거기다가 같은 미국 땅덩어리에 있으면 앙심을 품을지도 모른다며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니 제 나이에 받아들이기 힘든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제가 한국말을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영어만큼 편하지도 않았고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덩어리로 돌아가라고 하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죽어도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미성년자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살던 동네에 이상한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작 2살 된 아기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돌고 돌아 학교에도 다 퍼지게 되었고 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아동에게 해를 가하는 일은 정말 큰일이었기에 저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입양한 아이가 질투가 나서 아이에게 해를 가한 줄 알고 신고를 한 이웃 덕분에 말입니다. 저는 그런 시선과 핍박,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양부모의 바람대로 그 소액이 든 통장을 들고 한국이라는 땅덩어리를 밟았습니다. 미성년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는 물어물어 고시원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주신 고시원 주인 부부가 고시원 청소 일을 하면 방을 공짜로 내어주겠다고 하셔서 그 일을 하면서 더부살이를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김치와 쌀밥이 전부였지만 가릴 처지가 못 되었기에 저는 그 밥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라는 고시원 주인 부부의 조언 덕에 혼자서 학교까지 찾아가 입학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무리 공짜 밥을 먹고 공짜로 잠을 잔다고 해도 저에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을 꼽는 게 더 편할 정도로 모든 잡일이란 잡일은 다 해봤습니다. 악착같이 하루에 4시간을 자면서 버티고 일하고 공부하고 한 덕에 그럭저럭한 대학까지 붙긴 했는데 대학 등록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내노라 하는 대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완전 똥통 학교는 아니었기에 대학을 다니며 공부를 하고 싶다는 열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현실은 너무나도 시궁창이었고 하루아침에 모든 타격감이 저를 때리는 듯한 기분이 들어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했고 학교 정문 근처 벤치에 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제가 엉엉 울고 있으니 고등학생 같은데 여기서 왜 울고 있냐고 먼저 말을 걸어왔고 저는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속내를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대학에 합격은 했고 다니고 싶고 하지만 등록금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건지 남편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 장학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저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방법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전화를 하던 사람은 시부였고
시부는 장학재단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부에게 저를 소개해 주었고 저는 덕분에 추천서를 받아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의 특성상 전액 장학금은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은 금액을 재선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라는 말처럼 저는 한 학기 휴학계를 내고는 나머지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학비의 반을 생활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6개월간 번 돈을 아껴서 생활비를 쓰고 등록금을 모아 2학기부터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본인의 앞가림을 잘한다고 시부는 저를 참 예쁘게 봐주셨고 남들에게 자랑도 아낌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에 새로 후원을 받게 된 여학생이 파양당한 상처를 딛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다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아낌없이 추천을 해달라고도 하셨습니다. 저의 대학 생활은 참으로 순탄했습니다. 학교가 좋은 편은 아니라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 수는 없었지만 학원에서 채점 선생님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단시간 일을 하고도 꽤 쏠쏠한 돈을 만질 수 있었고 나중에는 학원에서 매달 실시하는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일을 도우며 꽤 괜찮은 돈을 벌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끔 시부와 남편이 저를 위해 밥을 사주기도 했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시부에게 받은 걸 생각하면 정말 하나하나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감사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 남편에게 점점 마음이 쏠리는 저를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남편을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멀끔하고 잘생긴 선배가 제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던 챙겨주지 못해 안달난 사람처럼 구니까 당연히 제가 폭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커지는 제 마음을 숨기지 못했고 결국에는 터져나갈 위기에 봉착하자 이 마음을 당당하게 고백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주면서 고백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서툰 솜씨로 재료를 사다가 제 사랑을 담은 수제 초콜릿을 완성했습니다. 남편에게 줄 것이 있다고 만나자고 했는데 앞불싸. 이미 초콜릿을 많이 받았는지 한알음 들고 나타났더라고요. 다들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서툰 솜씨로 만든 제 초콜릿이 낀다고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결국 초콜릿을 주지 못하고 뒤로 숨기고 말았는데 제 표정을 보고 알아차린 것인지 저에게 남편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왜 초콜릿 안 주냐고요. 제가 준비한 초콜릿이 제일 가지고 싶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용기를 내서 결국에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먼저 고백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그만큼 자기가 잘하겠다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눈만 껌뻑였습니다. 저에게 남편이 자기도 같은 마음이라면서 앞으로는 연인으로 잘 지내보자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제야 이게 꿈이 아니구나 싶었죠. 저희는 그렇게 CC가 되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닭살 돋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군대를 다녀온 덕분에 저랑 같이 손잡고 졸업까지 함께 했습니다. 같이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는데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대학생활 정말로 고생했다고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저랑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업 준비도 서로 돕고 서로의 포트폴리오와 자기소개서를 검토해주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은 은행에 취직을 하고 저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데이트를 하면서 여느 직장인과 다름없는 일주일을 보내고 둘이 만나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충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놀래서 남편을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대학 다닐 때도 인기가 꽤 좋았었기에 회사 동료들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편에 속할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은행에는 여자 직원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은근히 저는 남편이 바람이라도 필까봐 티는 못 냈지만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친근하게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의 사이라는 거니까 저는 알게 모르게 질투심이 확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난감해하면서 저에게 우리 누나야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황당해서 인사를 했고 누나분은 저에게 여자친구냐고 물어보더니 마침 잘 됐다면서 커피를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에 남자친구를 쳐다보니까 마침 시간도 남는데 커피나 한잔 하자고 하면서 카페에 들어가는데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나요? 거기서 제가 불편하다고 해봐야 서로 얼굴 붉히는 일만 일어날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을 하는데 저도 밉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었기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집은 어디에 있냐? 학교는 어디를 나왔냐? 회사는 어디를 다니고 있냐? 몇 살이냐? 둘이 얼마나 만났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진짜 저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꽤 많았는지 쉴 새 없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대답을 하다가 입이 다 마를 지경이더라고요. 하나하나 성의 있게 대답을 하다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면서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지금까지 쭉 혼자 지내고 있고요. 피치 못할 사정이면 뭐 파양? 아니, 입양까지 잘 가놓고 파양을 당할 정도면 무슨 짓을 하고 다녔길래? 소위 말하는 일진 그런 거였나? 미국 애들은 마약도 하고 뭐 상가 같은 것도 털고 그런다던데. 그런 짓 해서 파양당한 거야 설마? 저에게는 파양이라는 단어 자체도 조금 상처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들쑤시는 저런 말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표정이 점점 굳고 어떤 대꾸를 해야 할지 몰라서 조용히 입을 다물었더니 신우가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진짜 마약이라도 한 거 아니냐면서 팔뚝 좀 보자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지 누나를 막 말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허튼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커피만 마셨죠. 그러니 신우가 저에게 기분 나빴냐고 물어보시면서 또 자기 할 말만 하대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그냥 인성에 문제 있으면 우리 동생이랑 만나는 거 내가 못 만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본 것 뿐이야. 누나, 그만 좀 해. 애 표정 굳은 거 안 보여? 왜 그래 진짜? 왜? 내가 못할 말한 것도 아니고. 나도 사실은 입양하거든? 우리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입양을 오게 됐어. 이 집도 자기 친핏줄. 그것도 아들이 생겼는데도 나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그러니 파양도 안 시키고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 파양이라는 게 절차도 복잡하고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오해하고 문제가 있었을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그것도 같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아니고 미국에서 파양을 당했다는데 궁금할 수도 있지. 되게 예민하게 구네.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꼭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고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버거웠습니다. 결국 고개를 푹 숙이고 최대한 흘려드리려고 하고 있으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영화 볼 시간이 다 됐다면서 예매하지도 않은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저를 끌고 나오는데 신우가 입을 삐죽 내밀더라고요. 이렇게 우연하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영화 예매를 취소하라고요. 남편이 뭘 그렇게 누나 마음대로 하려고 하냐고 우리도 일정이 있으니까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고 하는데 기분이 참 그랬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이라고 말한 게 꼭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잡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헌신적인 사람이고 다정한 사람이지만 남편의 가족들은 저를 밀어내려고 할 것 같아서 환영하지 못한 마음에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주말에 저를 만나면 고민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기도 했고 가끔은 휴대폰을 보면서 작게 욕도 하고 짜증도 내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데이트 중간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이 처음에 짜증을 막 내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면서 누나 그만 좀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직감적으로 나랑 헤어지라고 한 게 틀림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주어야 하는 건가 싶어서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때는 결혼의 결자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라 저는 더욱더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휴대폰만 보면 성질을 내길래 한 번은 몰래 훔쳐보았는데 글쎄 신우가 남편에게 제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든다고 수시로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가난한 것도 그렇고 내세울 것 없는 것도 그렇고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내용은 파양당한 이유를 알아봐라. 분명 숨기는 게 있을 거다 하면서 남편에게 의심을 키우게 하는 문자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박탈당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문자들 사이에서 신우가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소개받으라고 소개팅을 주선한 문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깊은 배신감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그 자리에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고요. 서운한 마음이 켜켜이 쌓이면서 저는 남편에게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남편도 그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시부가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셔서 자리에 나갔는데 제 표정이 영 좋지 않으니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시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신우를 우연치 않게 만났는데 로 시작된 이야기는 제 파양을 들쑤신 것부터 소개팅을 주선한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전달되었습니다. 시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새빨개졌다가 반복하면서 화가 엄청나게 났는지 결국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애한테 어떻게 그런 상처를 줄 수가 있냐면서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고 왜 사람 속을 자꾸 뒤집어 놓는 거냐고 소리를 막 지르셨습니다. 그렇게 사그라들 줄 알았던 신우의 모멸은 그날 밤 저에게 고스란히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런 걸 이럴 수가 있어? 너 우리 아빠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아버님이랑은 장학재단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신 덕분에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참나, 결국은 우리 아빠 덕분에 학교 다녔다는 거 아니야. 이 비렁뱅이야. 내가 내 동생 짝지 않아 못 골라주니? 너처럼 불우한 인생을 살고 돈도 없는 애보다는 구김살 없는 애가 집안에 들어오면 좋겠어서 자리 마련한 건데 그걸 일러? 어이없어 정말. 시부가 그 이후에도 신우가 저에게 난리를 치면 언제든지 일러 바치라고 했었기에 저는 참지 않고 시부에게 일렀습니다.
어차피 아직 결혼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고 제가 이 집안의 구성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참아봐야 제 마음에 병이 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저에게 난리를 치던 신우는 시부의 계속된 압박과 잔소리에 결국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모른 척했던 신우의 만행을 시부가 드디어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었죠. 시부는 신우의 휴대폰에서 제 번호도 지워버렸고 남편에게도 똑바로 하라고 저한테 상처 주면서 만나지 말라고 혼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이후로 저에게 누나가 뒤에서 그러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누나가 자꾸 자기만 보면 헤어져라, 다른 여자 소개받아라 하는 통에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진심을 엿보게 된 것 같아서 쿨하게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희는 22살에 연애를 시작해서 7년간의 연애를 거친 뒤 29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라는 것도 딱히 할 것이 없어서 시댁에 인사만 드리고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을 아직도 기억에서 잊을 수가 없네요. 시댁에 방문해 첫 발을 내딛는데 약 2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팔짱을 끼고 신우랑 시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딱 봐도 너 앞으로 시집살이 죽었다.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계집애라는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가진 것도 하나 없다는 걸 문제 삼아 핀잔을 주면서도 제 파양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서인지 자꾸 미국을 들먹이셨습니다. 그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 영어는 잘하겠네 하면서 은근슬쩍 말이죠.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고 시부의 열렬한 지지로 결혼에 꼴이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말이죠.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었던 시모와 신우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시부가 하나하나 저를 끌고 다니면서 챙겨주셨고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셨기에 시모와 신우의 질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신우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신우가 꽤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결혼을 한 덕에 애들 나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시조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항상 신우 혼자서 애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궁금해서 시매부는 뭘 하냐고 물어보니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혼해서 애를 둘 키우는 거나 나름 존경스럽긴 하네 한 것도 잠시 틈만 나면 저에게 애를 맡기고 주말에 놀러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영어를 가르치라면서 주말이면 우리 집에 애를 두고 나가고 지는 술을 처먹으러 가고 여행을 가고 하는 겁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신우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 집이 무슨 보육원인 줄 아냐고 당장 애 데려가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신우는 뻔뻔하게 나오고 나중에는 싸우기도 지친 건지 저한테 그냥 조카들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승진 문제를 두고 골치가 아픈데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제가 굽히면 편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연애 때랑은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에 저는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우에게 애를 더 이상 봐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신우가 오히려 저를 타박하면서 조카들의 영어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고 미국에 살았다는 거 다 거짓말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신우에게 미국 시민권증을 보여주면서 저 이중국적이고 미국 사람이라고 화도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옆에서 얄밉게 우리 딸 힘드니까 애도 좀 봐주고 미리미리 육아하는 거 연습하는 셈 치면 좋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미 초등학생인데 이게 어떻게 육아 연습이 되겠습니까? 제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임신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애들은 주말마다 찾아와서 날뛰고 다니지 남편은 집에 있으면 머리 아프다고 자꾸 밖으로 나돌지 신우와 시모는 뻔뻔하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제 시간은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살짝 모자라더라고요. 집 크기를 줄여야지만 전세금을 맞춰서 집을 구할 수 있었고, 아이 계획을 미루자고 하니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빨리 아이를 낳아야 서로에게 더 건강한 육아가 되지 않겠냐고 당장 애를 낳자고 하는 거죠. 집을 줄이는 게 뭐가 문제라고 아이를 미루자고 하는 거냐고, 좁은 집이어도 육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우기는 남편. 작은 집에서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우리도 기반을 잡고 계획적으로 육아를 하자는 소리하고 우기는 저. 남편과 저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모는 저에게 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냐고 당장 애부터 가지고 요즘은 원룸에서도 애를 다 키우고도 남는다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원룸에서 어떻게 애를 키웁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시부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집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걸 전해 들으셨는지 한참을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저에게 집을 짓자고 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집을 짓자고 하셔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니 시부가 예전에 사둔 변두리 땅이 있는데 요즘 거기가 개발되어서 학교도 들어오고 편의시설도 다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이랑 멀지 않은 경기권이고 버스랑 지하철도 다 있으니까 출퇴근하는 데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터가 주택 부지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한 3층짜리 집을 지어서 저희 가족과 시부모님이 분리형으로 세대를 꾸려서 지내는 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1층은 아이가 생길 저희가 쓰고 2층은 시부모님이 쓰고 그런 식으로 나누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생기면 본인들이 아이를 봐주기도 쉽고 이제 시부도 은퇴를 하실 거라면서 시간이 많이 생기니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 겁니다. 같이 집 지어 살면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충분히 있을 거라며 저에게 차근차근 해주시는데 남편은 냅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부의 말이 달콤하기도 전에 독 같기도 했습니다. 시모의 시집살이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고민을 눈치채신 시부가 걱정하지 말라고 시모의 시집살이는 든든하게 자기가 막아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부모님의 노후자금으로 쓸 돈을 전부 쏟아부어 건물을 올리고 저희 전세금을 나중에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은 8개월 만에 지어졌고 저와 남편은 그동안 단기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했는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3층짜리 집 중 2층은 전세를 주기로 했었는데 2층에 신우가 쏙하니 이사를 들어와 알박기를 시전한 것이었습니다. 시모는 미리 알고 있었던 건지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와 시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신우를 멍하니 바라만 보았습니다. 당당하게 신우는 어차피 너네도 애 낳으면 뛰어다닐 게 뻔하니까 1층에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배려를 한 거라며 발망치를 든 신우는 2층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층간소음이 어찌나 심한지 집을 꼼꼼하게 지었지만 뛰어다니는 초등학생 조카들의 소음은 그 벽을 뚫고 전해지더라고요. 시부모는 3층, 신우네는 2층, 저희는 1층에 자리를 잡고 어영부영 한가족 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을 이사하고 나서 계획했던 대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시부가 좋아하셔서 무척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저희는 전세금 모았던 걸 전부 시부모님한테 드렸으니까 신우는 얼마를 내고 들어온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은근슬쩍 신우한테 얼마 내고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집 짓는데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엄마 아빠 집인데 뭐 어떠냐고 하길래 저희는 집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돈 가지고 유세 떠냐고 어이없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어이가 없죠. 시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도 생각을 해봐야 했으니까요. 가끔 시부모 집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그걸 가지고 신우가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너네는 이 집 지을 때 돈 냈다고 지분 있다고 올케가 그러더라. 우리 엄마 아빠 죽으면 나 쫓겨나겠네. 서러워서 어쩌나? 일부러 저를 곤란하게 만들으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저한테 왜 속 시끄럽게 돈돈거리냐고 우리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기에 하는 말이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서 평생 살 거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고개 숙이고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만큼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맞는 말 했지 뭐. 너는 나중에 우리 죽고 나면 쫓겨나도 할 말 없어. 돈 한 푼도 안 냈잖아. 아니 아빠, 어떻게 딸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지금 나 입양하라고 구박 주는 거야? 어머 얘가 우리가 언제 너 입양하라고 차별을 했니? 뭘 했니? 못하는 말이 없어 아주. 그리고 며느라가 너도 그렇다 참. 왜 그런 소리를 해서 애 속을 뒤집어 놓니? 그러니 우리 딸이 입양하니 뭐니 저런 소리를 하지. 저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가족 간에 분란 만들지 말고 네 자리나 잘 지키렴.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지만 남편도 시모의 말에 동의를 하면서 가족 간의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서운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우가 저한테 조카들에게 영어를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부려먹을 게 뻔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정중하게 거절의 의사를 비췄습니다. 제가 회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중소기업 특성상 선주문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퇴근이 늦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바빴거든요. 제가 맨날 퇴근을 늦게 하던 시기라서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남편한테 밥 차려줄 시간조차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카를 맡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컸지만 시간이 없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하는 말이 저녁 시간에 8시든 9시든 1시간만 애들한테 과외를 해주면 매일 저녁밥을 본인이 차려서 가져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밥을 차릴 시간에 애들을 봐주고 신우가 밥을 차려주겠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그다지 나쁘지 않은 거래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해주는 건 좀 어렵고 일주일에 3번씩 해주겠다고 했고 신우가 웃으면서 당장 오늘부터 저녁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조카들 영어 과외를 1시간 정도 해주고 신우가 저희 집으로 각자 먹을 밥을 트레이에 담아서 가져다 주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님을 분명 알고 있는데도 밥도 개개인 그릇에 딱딱 식당처럼 내주고 설거지도 본인이 하겠다면서 그릇을 들고 가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너무나도 편했고 남편도 신우가 해주는 밥이라서 그런지 반찬 투정 한 번 없이 밥을 잘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활이 지속된 지 한 3주쯤 흘렀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밥맛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입덧이 뒤늦게 시작이 된 건가 싶어서 몇 숟갈 먹지 않고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저한테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못 먹냐고 물어봐서 그냥 임신해서 그런 건지 속이 영 좋지 않고 입맛이 없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한테는 고생해서 차려준 밥이니 밥맛이 이상하다는 소리는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밥을 먹지 않고 버리니 남편이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누나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인데 안 먹고 버리는 거야? 아니, 당신 밥은 괜찮아? 이상하게 밥에서 냄새가 나고 역해서 먹질 못하겠어. 그러니 남편이 저에게 그래? 하면서 자기 밥이랑 바꿔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밥을 먹어보니까 이상한 냄새도 안 나고 맛도 멀쩡한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한테 내 밥에서 냄새 나고 맛도 이상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전혀 모르겠다면서 괜히 유난 떠는 거 아니냐고 우리 누나가 그렇게 싫으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 그거 병이야.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하는 이상한 병. 이러면서 호통을 치는데 임산부한테 그게 할 말인지 서럽더군요. 제가 진짜 이상한 맛이 나서 그런다고 제 말 좀 믿어달라고 했더니 앞으로는 밥을 바꿔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맛만 좋고 똑같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자꾸 눈이 침침하다고 하는 겁니다. 안과를 가보라고 하니까 노안인가?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직 30대 중반인데 벌써 노안이 오겠냐고 대충 넘겼는데 그날 오후에 시부가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놀라서 찾아가니 시부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는데 의사 말로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였는데 시부가 앞에 차를 보지 못하고 그냥 들이받은 것 같다고 하면서 과실도 100% 시부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무려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시모는 엉엉 울고 있고 시부는 의식이 돌아와서 드문드문 말을 하셨는데 자꾸 눈이 잘 안 보인다고 침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눈이 침침하다고 했었다는 게 떠오르면서 괜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시무랑 신우가 저에게 잠시 병실을 좀 지키고 있으라고 하길래 제가 오늘 돌볼 테니 집에 가서 쉬시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병실을 지키고 있는 사이 남편이 퇴근해서 오더니 본인도 진료 예약을 좀 잡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임산부가 병실을 지켜봐야 뭘 하겠냐고. 다음 날이 때마침 주말이니 본인이 지키고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시모한테 이야기를 해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신우랑 시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왜 며느리 눈은 괜찮고 우리 아들 눈이 침침하다 그러냐? 둘 밥이 바뀐 거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옳게 거라고 콕 집어서 알려준단 말이야. 우리 아들이 대신 먹고 있는 거 아니겠지? 아이고, 메탄올인가 뭔가 하는 거 그거 이제 그만 넣어라. 불안하다. 아니, 언제는 엄마도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했잖아. 아빠처럼 옳게도 사고 나면 딱인데. 임신까지 했으니 보험금도 2배 아니야. 너희 아버지도 한 방에 갔어야 했는데 저렇게 살아서 어쩌냐. 치료비는 어쩌고. 거기다가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보험금도 사망보험금만 나올 것 같은데 죽어주지 좀. 그래서 엄마 돈 한 푼도 없다고? 아씨, 진짜 우리 어떡해. 저는 메탄올이라는 소리에 머리털이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도 놀랬죠. 사건의 전말을 전부 들었지만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그 둘을 제대로 잡아 쳐넣으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시조카들이 평소에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바로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시조카들이 아니나 다를까 강아지를 데리고 놀고 싶다고 하길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신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신우,
우리 강아지가 어려서 그런데 집에 펫 카메라 좀 두고 가도 될까요? 혹시 뭐 잘못 먹거나 하면 큰일이라서요. 신우가 별 생각이 없었는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펫 카메라는 녹화도 되고 소리도 녹음되며 각도 조절이나 줌 같은 기능도 다 있거든요. 밥을 차리는 동안 저는 조카들 과외를 하면서 몰래 휴대폰으로 펫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제 밥에다 뭔가를 타더라고요. 확대해서 살펴보니 공업용 메탄올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신우가 밥 차려준 걸 잘 먹겠다고 받아든 뒤 바로 그 밥그릇 채로 경찰서에 들고 갔습니다. 우리 신우가 절 죽이려고 했다고 검사를 좀 해달라고 하니 경찰이 처음에는 웬 정신 나간 여자인가 하고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이게 증거라며 녹화된 펫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니 그제야 놀라면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부도 남편도 이 밥을 먹은 뒤 눈이 침침하다고 했다고 시부는 사고까지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시부가 선천적으로 비염이 심한 타입이라 코가 막혀서 냄새를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이상한 걸 모르고 밥을 그동안 꾸준히 먹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그릇째로 들고 온 밥을 국과수에 넘겼고 성분 검사에서 메탄올이 검출되었습니다. 신우와 시모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긴급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이 사치벽이 있어서 그동안 대출을 받아 본인들 명품 쇼핑과 치장을 위해 돈을 썼더라고요. 대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자 저를 죽여서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시부까지 죽이려던 이유는 그 집의 명의가 시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집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사망보험이 7개나 가입이 되어 있었다는 걸 보고 기함을 토했습니다. 둘 다 저에게 엉엉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당연히 선처를 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시력이 많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복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의 문제라서요. 제가 임신 중이었기에 가중처벌을 받은 시모와 신우는 둘 다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다행히 뼈가 잘 붙어서 호전이 되었고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테니 이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자기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 저와 시부에게 소리를 쳤지만 그게 뭐 제 문제인가요? 소송으로 이혼을 마치고 나니 시부가 저에게 그 집을 팔아서 나온 돈 반을 뚝 떼주시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시부는 감옥에 있는 시모와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셨고요. 남은 돈으로 실버타운에 입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에게도 조금은 떼어주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소식은 전혀 못 듣고 있고요. 저는 시부랑은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이혼을 한 지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무사히 출산도 했고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오순도순 시부가 주신 재산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입양과 파양, 결혼과 이혼. 제게 남은 가족은 제 울타리 안에서 항상 웃음이 가득한 우리 딸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시궁창을 모두 맛본 뒤 얻은 한떨기 꽃 같은 우리 딸과 저의 남은 인생을 모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